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중동이, 그것도 UAE가 한국에 올인했다는 공식 문서가 공개된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워싱턴의 군사분석관들은 그 한 문장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UAE와 150조 원 규모의 불가역적 전략 동맹 체결.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원전, 방산, K컬처까지 국가의 전 분야가 연결된 초대형 파트너십. 불과 반세기 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중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를 거절하고 영국의 기술을 제치고 사막 한복판에서 선택된 단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세계 질서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첫날이다. 이제 그 믿기 힘든 기록의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칼칵. 수백 개의 카메라 셔터가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아부다비 대통령궁 회의장이 순간 하얗게 물들었죠. 그러나 기자들의 셔터 소리보다 더 큰 건 방금 발표된 숫자였습니다. 150조 원.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자문석에 앉아 숨을 삼켰습니다. 30년 경력의 이런 계약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그레이슨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중동 전략협력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나토에서 22년, 영국 국방부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아부다비에 있는 가든스 글로벌 컨설팅의 수석 자문관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한 지 9년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국가 간 방산과 에너지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석하는 거죠. 숫자를 보고 계약서를 읽고 진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대통령이 단상에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과의 150조 원 규모 전략 동맹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플래시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50조 원. 환율 계산이 필요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 나라의 모든 걸 거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그 상대가 한국이라고요? 불과 몇 시간 뒤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런던발 속보가 먼저 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F-355 포기하고 한국 선택. 워싱턴 타임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등을 돌렸다. 파리, 베를린, 도쿄의 외신들도 비슷한 톤으로 보도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에 집중했죠. 왜 하필 한국인가?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긴급 브리핑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F-355 판매를 승인받고도 아랍에미리트가 이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전투기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한 가지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보여준 걸까?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뛰어난 기술자들을 가진 나라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끌고 갈 국가적 신뢰도가 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였죠. 중동에서 신뢰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수많은 서방 프로젝트들이 계약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수십억 달러를 잃었죠. 서방을 향한 피로감이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첫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규모의 한국이 버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110조 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 복되는 아랍에미리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확신이 보였죠. 한 자문관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레이슨, 당신도 봤을 겁니다. 한국이 가져온 자료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본 그 제안서, 단순한 기술 제안이 아니었죠. 국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설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 질문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이미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죠. KF-21, 바라카 원전, 천궁2 미사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 모든 걸 해낸 건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사실을 목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 다시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첫 실무 회의죠.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인지를요. 아부다비 왕립전략위원회 회의실. 에어컨이 과하게 차가워 손끝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저와 아랍에미리트 최고위 경제자문단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냉랭했죠. 제 노트북 메모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기술자들을 가졌지만 국가적 신뢰도는 낮다.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20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냉정한 결론이었죠. 한국 측 발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림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부다비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원전, 수소, 로봇, 물류 모든 게 선으로 연결돼 있었죠. 한국 측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제안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 물이 부족한 곳을 AI가 미리 알아서 공급하는 네트워크. 교통 신호등이 막힐 것 같으면 알아서 길을 바꿔주는 도시.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만드는 거잖아. 30년 넘게 중동 프로젝트를 봤지만 이런 설계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기계를 파는 게 아니었죠. 미래를 설계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측은 이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AI와 에너지 복합 클러스터, 원전과 가스,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야.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겠다는 거잖아. 제 메모장에 처음으로 가능성 있음이라는 단어가 적혔습니다. 그때 아랍에미리트 자문단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한국 측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짓고 함께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수십 년 동안 중동에 진출했죠. 하지만 그들의 제안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줄게. 너희는 쓰기만 해.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은 주지만 핵심은 절대 안 알려줬죠.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짓고 함께 운영하자. 기술도 나누고 이익도 나누자.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놀란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구나. 30년 전 한국은 미국 기술을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삼성도 LG도 현대도 모두 일본과 미국에서 배웠죠. 그런데 지금은 중동의 왕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겁니까?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권력의 축이 움직이는 순간이었죠. 한국 측이 다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3년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는 30년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아랍에미리트 자문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계약서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끝나면 철수하고 문제 생기면 추가 비용을 청구했죠. 신뢰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약서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구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인연을 만드는 민족.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술탄 알자베르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방식을 한국 모델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아랍에미리트 참모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적 순간을 보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한국 모델은 남의 기술 베껴서 싸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은 저렴한 제품. 그게 한국 모델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 모델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협력의 표준이 됐습니다.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함께 나누는 방식. 그게 새로운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제 노트에 적혀있던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한국은 국가적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다. 그날 이후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한 줄, 설계도 한 장이 아니었죠. 그건 한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중동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10분. 아부다비 외곽시험 비행장. 사막의 열기가 아직 모래 위를 타고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KF-21 시제기의 엔진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관제탑 옆 관람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고위 장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활주로 위, 은빛 전투기 앞,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모하메드 알샴시 소장,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이었음아이다. 저분이 직접 타신다고요? 제 옆에 선 아랍에미리트 참모가 말했습니다. 네, 직접 조종석에 앉으십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개발 중인 기체에 외국군 지휘관이 직접 탑승한다고요?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례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승이 아니구나. 군사 역사를 통틀어 개발 중인 전투기에 타국 사령관이 직접 탑승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시제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체입니다. 모든 게 실험 단계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체에 한 나라의 공군 사령관이 직접 탑승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뢰입니다. 물리적으로 증명된 신뢰죠. 저 조종석에 목숨을 걸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알샴시 소장이 헬멧을 쓰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이 조종석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좌석에 앉았습니다. 캐노피가 천천히 닫혔습니다. 엔진음이 더 커졌습니다. 활주로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통신이 울렸습니다. 관제탑, 이쪽은 팔콘 제로일, 이륙 준비 완료.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투기 시험 비행을 수십 번 봤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 조종석에 앉은 사람은 단순한 시험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군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었죠. 그가 저기 앉아 있다는 건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보내는 최고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이륙 허가. KF-21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활주로를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100m, 200m, 300m. 그리고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은빛 기체가 사막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상승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뷰티풀.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저 기체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비행시간 17분. 그러나 그 시간은 한국이 20년간 쌓아온 신뢰의 압축이었습니다. T-50 골든이글부터 시작된 데이터,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1000회가 넘는 무사고 시험 비행, 그 모든 것이 저 17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로 돌아왔습니다. 착륙 장치가 내려왔습니다. 기체가 부드럽게 지면에 닿았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엔진음이 잦아들고 캐노피가 열렸습니다. 알샴시 소장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온 소장이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한국 기술진과 따로 만났습니다. 물어봐야 할 게 있었죠. F-355가 있었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는 그걸 포기했습니까? 한국 측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팔았지만 접근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무장 통합도 모두 미국 승인이 필요했죠. 아랍에미리트는 전투기를 샀지만 진짜 주인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는 겁니까? 우리는 기술을 공유합니다. 함께 개발하고 함께 운영하자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선택한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이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였죠. 미국은 통제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했습니다.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저녁 무렵 알샴시 소장과 한국기술총괄이 활주로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는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신뢰에 대한 서명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6세대, 7세대, 그 중심엔 한국이 있을 것이다. 새벽 활주로에서 시작된 17분. 그 시간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3월 초 저는 갑자기 런던으로 호출됐습니다. 나토 경제방산자문위원 긴급회의가 열린다는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회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변수. 벽면 스크린에는 KF-21 비행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는데 알샴시 소장이 조종석에서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던 장면이었죠. 한 미국 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손잡으면 F-355 시장은 무너집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는데 한 프랑스 대표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레이슨, 당신 지금 한국 쪽에 너무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문관이지 한국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활주로에서 악수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본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며칠 뒤부터 서방 언론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F-21 실전 검증 부족, 한국아랍에미리트 계약, 과장된 수치.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제가 이미 현장에서 모든 걸 확인했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AI 전력망도 시범 비행까지 직접 목격했죠. 그건 허상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통령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개인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게 명확한 선택을 강요했거든요. 당신을 신뢰한다. 서방은 저에게 의심을 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신뢰를 보냈죠. 한국이 보여준 것도 신뢰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저는 노트북을 닫고 짐을 쌌습니다. 런던 호텔 창문 밖으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의 편에 선다. 그 진실의 이름은 한국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히드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아부다비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쥐고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비즈니스이십니까? 귀가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귀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이 있는 곳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이 점점 멀어졌죠.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방이 한국을 막으려 할수록 한국의 진가가 더욱 드러날 거라고요. 한국이 보여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식이었어요. 철학이었죠. 기술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연결하는 것. 그게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6시간 뒤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왕립전략위원회에 복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레이슨, 서방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야말로 한국이 옳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자문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돌아왔습니다, 그레이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돌아왔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으로요. 섭씨 47도. 사막 바람이 불어도 뜨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아부다비 외곽의 새하얀 건물 한 동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1단계 한국형 AI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켜지는 순간이었죠. 냉각 장치가 가동되고 반도체 서버가 불을 밝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종이 위에 설계도였던 그 시스템이 현실로 부활한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 뜨거운 사막에서 한국이 기적을 켠다. 며칠 뒤 칼리파항에서 두 번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부산항과 아부다비 칼리파항을 연결하는 양방향 물류 AI 네트워크가 구축되던 날이었죠. 대형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정렬되고 드론이 항로를 점검했습니다. 한 아랍에미리트 기술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사람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질서를 수출하고 있구나. 모든 데이터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의 센터를 오가며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신뢰의 회로였죠. 그 무렵 한국 방산업체와 아랍에미리트 군수국 간의 합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 대화는 단순한 통역 이상의 울림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엔지니어가 함께 회로를 설계하고 조립하며 웃고 있었거든요. 언어보다 강한 신뢰의 공학이었습니다. 밤 11시 데이터 센터 옥상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헤드랜턴을 켜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관리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계약서에 없는 일 아닙니까? 한 젊은 한국인이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없는 일이지만 신뢰는 서류보다 오래갑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신뢰를 남기는 태도였죠. 완공식 전날 밤 사막 위로 수천 개의 LED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미래동맹,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아래 두 나라의 기술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야? 이것은 문명과 문명의 교감이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한다고요. 아니, 이미 성공한 겁니다. 숫자로 증명되기 전에 신뢰로 증명됐으니까요. 사막 위의 불빛들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었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방이 수십 년 동안 못 만든 신뢰를 한국은 6개월 만에 만들어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완공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사막을 덮친 모래 폭풍이 프로젝트 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전력선이 요동쳤죠. 그리고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이 끊겼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서버렉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시스템이 단 몇 초 만에 침묵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지금 복구하지 못하면 모든 신뢰가 무너진다. 불과 1시간 뒤 뉴욕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AI 전력망 가동 전 붕괴. 런던, 파리, 베를린의 방송이 동시에 떠들어댔습니다. 역시 서두른 결과다. 한국의 과신이 불러온 참사.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아무도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조롱했지만 저는 그 속의 사람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모래바람 속에서도 땀에 젖은 엔지니어들을요. 손으로 케이블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요. AI 시스템은 다운됐지만 한국 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팀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자동 모듈 끄고 수동 전환. 우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다. 기계보다 빠르다.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모래를 뒤집었으며 냉각 파이프를 다시 연결했고 누군가는 서버실로 뛰어들어 전원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인가?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전사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자들도 함께 뛰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옆에서 공구를 건네고 케이블을 잡아당기고 땀을 닦아줬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신뢰를 지키는 전쟁이라는 걸요. 새벽 3시, 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 줄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메인 서버가 재가동되며 모든 데이터가 되살아났습니다. 모니터에 시스템 복구 완료라는 문구가 떴을 때 엔지니어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통역 없이도 전 세계에 통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신념의 복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모래바람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장난 서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신뢰를 복구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위기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150조 원의 계약서보다 값진 건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모래먼지가 아직 옷에 묻어있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죠. 땡큐, 땡큐. 그 단순한 두 단어가 회의장의 어떤 연설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 위의 신뢰는 바람에 날아가지만 인간의 신뢰는 폭풍을 뚫고 남았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빛난 건 LED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떠나고 현장이 조용해진 뒤 저는 한국팀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죠.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린 아랍에미리트와 약속했으니까요. 약속, 또 그 단어였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약속, 의무가 아니라 신뢰. 이것이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 글을 썼습니다. 나토 본부로 보내는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왜 한국 모델은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그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신뢰로 복구했다. 이것이 한국 모델의 본질이다. 위기에 강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새벽 5시, 모래먼지가 걷히고 아부다비 하늘이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전날 밤 정전으로 멈췄던 데이터 센터가 완벽히 복구된 채 거대한 화면에 다시 문구가 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한국 전략 전력망 가동 중. 모든 관계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끝이 아닌 시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계의 재가동이 아니라 신뢰의 부활이다. 불과 하루 전 실패라 조롱하던 서방 언론들이 톤을 바꿨습니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한국 AI 전력망, 기록적인 시간 내 복구, 기술을 넘어선 회복력.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시스템을 고친 게 아니라 동맹을 재정의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부품국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문명국이라는 걸요. 며칠 뒤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150조 동맹을 넘어 100년의 약속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회의장 밖에서 터진 플래시가 마치 폭발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문관 자격으로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서명은 국가 간 계약이 아니라 역사적 합의였죠. 모하메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100년을 갑니다. 통역이 말을 옮기기 전에 저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중동의 권력자가 이렇게까지 단정한 어조를 쓴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중동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폴란드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국방협력 모델 검토 착수. 유럽의 군사 매체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표준이 될 수 있다. 나토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장군이 제게 말했어요. 그레이슨, 자네가 옳았어. 한국이 진짜로 새로운 기준을 세웠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새로운 공식입니다. 복구 후 첫 시범 비행 날이었습니다. KF-21 편대가 아랍에미리트 상공을 날았습니다. 모래빛 하늘을 가르며 은빛 동체가 반짝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항만, 원전, 그리고 하늘.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신호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전투기가 아니다. 이것은 신뢰의 날개다. 그날 하늘 아래서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하는 순간을요. 활주로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예포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쾅쾅쾅, 스물한 발. 최고 등급의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형식적 예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이었죠. 저는 관람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기술을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20년 전엔 짝퉁을 만드는 나라로 비웃음을 샀죠. 10년 전에도 여전히 의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동의 대통령이 100년을 약속하고 유럽 언론이 새로운 표준이라 부르고 나토 장군들이 인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기술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서? 그것도 아니죠. 한국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계약이 아니라 약속으로 세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조종사들이 내렸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조종사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복구되었고 신뢰는 진화했습니다. 세계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라고요. 모래바람 위에서 한국은 역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한 단어로 시작됐습니다. 가모델, AI, 원전, 방산, 물류까지. 각국의 정부 보고서에 한국형 협력 모델이 공식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식 동맹 체계를 본받겠다고 나섰고 아프리카개발은행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초청해 기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 아부다비, 리야드, 도하의 컨퍼런스마다 한국인 전문가들이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협력 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청중석의 외국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중동의 왕세자들이 직접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새로운 협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사막 위의 데이터 센터는 이제 신뢰의 사원으로 불렸습니다. 런던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회의에 앉아있던 나토 본부의 벽면에는 이제 한국 국기가 정식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회복력은 서방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날 과거 저를 비판하던 프랑스 대표가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그레이슨. 세계는 지금 한국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대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입니다. 몇 주 뒤 저는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끝없이 이어진 LED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새벽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사막에서 봤던 그것과 같았습니다. 피로 대신 자부심이 깃든 눈빛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기술은 도구였고 신뢰는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이죠. 계약서에 있든 없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최선을 다한다. 너무나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았습니다. 서방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앞섰고 이익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무대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기술로, 기술을 인간으로 연결했습니다. 청중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함께 보냈습니다. 눈앞의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복력에서 리더십으로 한국의 길.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도라고요. 30년 전 한국 모델은 남의 기술 베껴서 싸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20년 전엔 빨리빨리 문화로 품질이 떨어진다고 했죠. 10년 전에도 여전히 의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모델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협력의 표준이 됐습니다.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함께 나누는 방식이 됐죠. 저는 다보스 회의가 끝나고 호텔방에서 긴 글을 썼습니다. 제 30년 경력의 결산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왜 나는 한국을 믿는가?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원리를 만든 나라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계약이 아니라 약속으로 세계와 만난다. 그리고 그 원리가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다.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150조 원 발표 순간의 플래시, 회의실에서 본 놀라운 설계도, 활주로에서 알샴시 소장이 내리던 그 순간, 모래 폭풍 속에서 땀 흘리던 엔지니어들, 우린 약속을 지켰습니다던 그 말,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라는 하나의 길을 걸었죠. 저는 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수백 건의 계약을 봤다. 하지만 한국만큼 약속을 지키는 나라는 없었다. 한국의 무기는 강철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리고 나는 목격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철학이 되는지를. 창밖으로 다보스의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고요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엔진음이 들렸고 회의장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죠. 하지만 한국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약속을 지킨 한국. 150조 원보다 값진 신뢰로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 영국 전문가가 한국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셨다면 댓글에 한국 파이팅,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키우는 힘입니다. 다음에도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